자, 우리 교재에 보면 발생주의 기준 적혀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위치적으로 너무 좀 이르게 나와 있어서. 자, 그래서 이 31페이지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좀 매우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이 회계 질적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외부 이용자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회계는 재무회계예요. 그럼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의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자, 이건 IFRS하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하고는 좀 내용이 틀려요. 자, 우리 첫 번째가 지금 우리 교장은 조금 순서 틀린데 이해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다음 목적 적합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회계 질적 특성이라는 건, 회계라는 건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이해 가능성이라는 건 우리가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외부 이용자가 내가 생산해낸 정보를 줬을 때에 그 이해관계자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작성자만 이해한다면 쓸모없는 정보다, 그 이야기예요. 또 우리 비교 가능성이라는 건, 자, 얘는 기업 간의 비교가 있고, 우리 그리고 기관 간의 비교가 있어요. 일단 기업 간의 비교라는 건,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그럼 주식을 하려고 했을 때 A 회사에 내가 주식을 살지 B 회사의 주식을 살지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A 회사, B 회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봤을 때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어야지 내가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이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선택할 수 할 때에 각자의 방식으로 나의 주관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장사는 전부 다 의무적으로 뭐 IFRS를 써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는 게 있고, 또 기간 간의 비교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 10억을 벌었어요. 그럼 10억을 벌었다면 잘 버는 걸까요? 그건 알 수가 없겠죠. 만약에 전년도에 1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을 벌었으면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100억을 벌었는데 올해 10억을 벌었으면 또 못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이렇게 제시해 줄 때 기간 간의 비교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소한 이 회계 기간 이상을 외부 이용자한테 같이 보여주게 될 거예요. 전년도에는 얼마 벌었고 올해는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최소한 두 개 이상을 같이 보여주는 줘야지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뭐 만약에 올해 100억을 벌면 엄청 잘한 거예요. 못 벌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100억을 벌었다면 엄청 못 번 거겠죠, 그 규모 회사가. 그런데 전년도에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걸 모르고 둘 다 100억 벌었다고만 써버리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관 간의 비교도 되도록 정보도 줘야 되고, 기업 간의 비교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같이 생산해야 된다는 게 우리 이제 비교 가능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는 우리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하부 속성이 또 별도로 있는데, 자, 우리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에는 우리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얘가 확인적 역할이에요, 한국말로. 그리고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얘네들은. 자, 그리고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표현의 충실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중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이 두 주요 질적 특성의 하부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자, 지금은 그냥 저와 같이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교재 바꿔도 회계 1급, 세무 2급, 우리 FAT 1급, TAT 2급 전부 다 나오는 거라서 우리 교재 바꿨을 때 제가 그때는 기억하자라고 좀 더 깊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거구나라고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계 정보를 생산했을 때에 외부 이용자가 바라보는 측면에서 이 회사가 지금 올해는 좀 힘들겠구나, 아니면 지금 이제 실적이 나올 때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예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이때가 내가 투자할 시점이네, 아니면 저때 내가 투자를 했어야 됐구나라는 확인적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외부 이용자가 제시해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적시성은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지금 필요한 정보가 생산이 되어 있어야 되지, 과거 옛날의 정보를 준다면 나한테 쓸모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금 회계 질적 특성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신뢰성이라는 건 내가 얼마를 벌었다고 하는데 그걸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믿지 못할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제가 1년에 1000만 원 번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죠. 제가 정확하게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을지 안 벌었을지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제 저 정도는 벌 것 같아, 한 달에 뭐 100만 원 정도는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1000만 원 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정도 검증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제가 1년에 100억을 번다고 하면 못 믿겠죠. 그런 게 이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자료를 제시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검증 가능성이고, 표현의 충실성과 중립성이라는 건 우리 함께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회사에게 유리하다라고 해서 이걸 부각을 시키고 우리 회사가 불리하다고 조금 축소시켜서 뭉쳐서 보여주고 뭐 그러면 안 되고,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모든 우리 회사에 일어난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해서 외부 이용자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게, 우리 그렇게 해야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네 가지 중에 사실 한 개라도 부족하게 되면 질적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쓸모없는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써요. 회계라고. 그거 속된 표현으로 망가진 회계라는 표현을 써요. 외부 이용자한테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해낸 우리 정보가 이러이러한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회계의 질적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시면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33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 자, 회계 정보의 제약 요인은, 자, 첫 번째가 비용과 효익 대비라고 적혀 있죠.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맞춰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여러분 회사 가셔서 봤더니 옛날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겠다는 회계 기준이 바뀌면 그거에 맞춰서 변경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 갔는데 옛날 기업 회계 기준을 쓰고 있는 회사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외부 이용자가 필요 없는 회사가 있어요. 투자도 안 받고 은행에 돈도 안 빌리고 내 돈으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이 있는 곳에 가면 외부 이용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냥 처음 법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회계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 회계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대비 효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비용과 효익 대비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방금 표현할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지 느낌 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우리 중요성이라는 건 그냥
그 누군가의 중요도를 따지지 경중을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조금이라도 중요하다라고 표현한다면 전부 다 우리가 표현을 해서 충실하게 표현해서 보여줘라는 게 우리 중요성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못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했을 때에 외부 이용자가 오인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 또한 모든 게 다 중요한 정보니까 그것도 충실하게 전부 다 표현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줘라는 게 우리 중요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재무제표라는 걸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할 건데 거기에 무진장 많은 정보를 우리가 담아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로 회계상 거래가 적혀 있는데 이건 저하고 조금 뒤에 보게 될 거고 교재를 좀 넘길게요. 그래서 교재를 자, 여러분들 40페이지로 좀 가셔서 40페이지로 가서 이제 저와 같이 재무회계라는 걸 할 건데 그럼 이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이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재무회계라 그랬죠. 그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 그랬는데 그럼 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게 있어요. 재무제표. 그럼 이 재무제표라는 건 우리 5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 이렇게 볼게요.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고 자본 변동표가 있고 그리고 추석이 있어요. 자, 이렇게 5가지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우리 또 재무제표 중에 뭐 주요 재무제표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 재무제표들 중에는 중요하지 않는 건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는 단 하나도 없어요. 자, 만약에 지금 우리 반에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전부 다 투자할 때마다 들여다본 적이 없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계속 노름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주식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고 그것만 생각하시면서 노름한 거고 기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석이 있어야 되고 배당을 받으려고 우리 원래 주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FP라고 써요. 파이낸스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가 과거에 대차대조표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차대조표의 영어 약어가 밸런스드 시트라고 해서 BS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말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BS라는 용어로 많이 줄여서 써요. 이렇게 줄여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해요. 하나가 우리 법인세법에서 법인세 신고할 때에 이 재무제표 중에 몇 가지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명칭이 표준대차대조표로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들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그 세무사무실이나 회계사 사무실에 재무제표 주세요 하면 표준대차대조표를 줄 거고 그걸 은행에 주다 보니까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우리 실무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회계 기준에서는 옛날에 재무상태표라고 한국어의 글자는 바꿨는데 근데 영어 약어는 계속 지금 이걸로도 쓰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 1급에 가서 표현할 때에 재무상태표상이라는 표현을 BS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좀 모순점은 있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영어로 IS라는 표현을 써요. Income Statement라고 IS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도 영어는 잘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영어 약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얘 둘이는 아는 이유가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익혀두시면 여러분들도 뭔지 인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 회계하고 세법이 참 많은 부분이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안 쓰는 표현으로 써서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서 다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 보면 IS상, BS상 이런 표현을 막 써요. 그럼 그거 별거 아니고 재무상태표상, 손익계산서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무제표들의 특성에 대해서 좌우 같이 좀 이제 들여다볼 건데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자, 재무상태표를 먼저 보면 자, 이 재무상태표는 키워드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혹은 재산상태를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우리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예요. 그냥 흔히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얼마다, 내 빚이 얼마다, 순수한 내 돈이 얼마다 이걸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무상태표를 표현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는 방식은 그 회계의 기원이라고 흔히 말하는 설 중에 하나가 옛날에 베니스 상인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 법인이다라는 것처럼 그때 이제 판매 조합을 만들어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물건을 서로 무역하면서 사오시는 분들이 저기 뭐 아라비아 같은 곳에서도 사오고 북유럽에서도 사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물건 사오는 사람이 있고 그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조합이 제대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우리 회계의 기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할 때 이걸 가지고 좀 보면 저도 이걸 가지고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좀 신기하긴 한데 자 이걸 가지고 보면 글자가 너무 크겠다. 자, 가운데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우측에는 자금의 유입을 쓰고 좌측에는 자금의 운용을 쓴 거예요. 이렇게 써야겠구나. 참 쓰기가 힘드네요. 자, 이렇게 좌측 우측을 이렇게 서로 좀 다르게 적어서 지금 자금의 유입, 자금의 운용을 좌측에 쓰는데 자, 법이인격체라고 말하는 법인이 태어날 때부터 돈을 가지고 있진 당연히 않겠죠. 그럼 이 법인한테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측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우측에 쓰는데 자, 이때 우측에다가 우리 회사가 상환 이고 죄송해요. 상환 의무가 있는 거의 경우에는 이걸 우리는 표현할 때에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고 우리 회사에 돈이 들어왔는데 누군가한테 갚아야 되는 걸 부채라고 표현하는 거고 상환 의무가 없는 걸 우리는 자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법인에게
자금에 유입이 되어서 이제 우리 법인이 돈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부채다, 자본이다라고 구분을 해요. 그럼 우리 이 자금의 운용은 그럼 이 법인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영리 추구에 대한 목적 유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둘 다 이윤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그 이윤을 추구해서 벌어들인 걸 가지고 그 법인의 구성원인 소유주들한테 분배를 해주면 한마디로 배당이나 해주면 영리법인인 거고 그렇게 이윤 추구해서 번 걸 법인 설립의 고유 목적 사업에 쓰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상인들이 이걸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빌려왔던 자기 돈이 어떻게 생겼던 자기 돈이 생기는 방식은 사업하면서 돈 벌거나 투자 받거나 그런 거겠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굴려서 이걸 돈을 만들기 위해서 쓰고 있는지를 이제 왼쪽에다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왼쪽에 우리가 팔려고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지금 일상생활로 말하는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물건 만들려고 기계를 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걸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재산이라고. 내 통장에 있는 건 내 재산이라고도 표현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나 기계도 여러분 재산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자산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산.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갚아야 되는 건 부채인 거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갚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항상 우리 왼쪽과 오른쪽의 합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자 이제 이건 약속이에요.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회계상의 약속인데, 자 이제 이 왼쪽을 표현할 때에 왼쪽을 차변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왼쪽을 그리고 오른쪽을 이제 우리 대변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대변. 자 당분간은 뭐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인 대변과 뭐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그럼 제가 차변이다라고 말하면 왼쪽을 말하는구나. 대변이라고 하면 오른쪽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왼쪽 차변에 있는 자산의 금액과 오른쪽 대변에 있는 우리 이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이 자산의 합계는 서로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표현할 때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을 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순수한 여러분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를 측정한 후에 그 중에 내 것이 아닌 것만 빼내시면 나머지는 다 여러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본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표현할 때 지금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하는데 이 재무상태표는 항상 아래쪽에 몇 년도 예를 들면 2020년 12월 31일 현재 이런 식으로 이 시점에 내 빚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다라고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의 키워드가 우리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를 자산부채 자본으로 보여주는 재무제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 우리가 표현할 때 또 재무 상태표 등식이라고 누가 공식을 만들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근데 이렇게 공식을 만들고 나니까 또 누군가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자본 등식이라고. 자, 자본 등식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어렵나요? 재무상태표 등식만 알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공식이죠. 자, 그런데 자, 이 공식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IFRS를 보신 적 있으신 분은 아마 자본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각 나라의 상법에 따라라. 근데 그 표현을 정말 순수하게 이 글자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 그 읽으실 때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이 표현 있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상환의 의무가 있는 부채를 빼면 나머지가 순수하게 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 이제 뺄 걸 전부 다 뺀 걸 앞에 순자라는 표현을 쓸 건데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이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순자산이라고 하면 자본을 칭하구나. 근데 원칙적으로는 조금 다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둘 다 똑같은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럼 지금 이 공식이 나중에 우리한테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저하고 이제 주 계정 과목이라는 걸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도 공부를 하고 부채라는 거의 계정 과목이라는 것도 공부를 할 거고 자본의 계정 과목들도 저하고 공부할 건데 이런 시험에서 다음 중 자본의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공부했던 자본 계정 과목을 찾아서 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을 물어보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이 자산 계정 과목을 찾고 그리고 부채 계정 과목을 찾아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산출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때쯤 되면 이 공식은 다 아는데 그게 안 떠올라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 우리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본은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 우리가 외부 이용자한테 자, 이 재무상태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 줄 건데 차변인 우리 왼쪽인 차변에는 자산을 쓰고 오른쪽인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쓸 거라 그랬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그냥 내 총재산이 얼마예요라고만 알려줘 가지고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에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먼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산을 또 디테일하게 분류를 나눠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외부 이용자한테 자, 이걸 보여줄 때에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이 재무 상태표가 있으면 자, 첫 번째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럼 유동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자, 우리 차변인 자산을 가지고 보면 이 자산의 유동성이 크다라는 건 현금화가 빠르다, 느리다라는 개념이 유동성의 이제 큰 유무로 따지게 돼요. 그럼 이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먼저 기준을 유동과 그리고 비유동이라는 기준을 나눠서 이제 외부 이용자한테 표현을 해줄 건데, 자, 유동 비유동이라는 개념이 자, 첫 번째 기준점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오늘로부터 1년이 아니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1년 이내에 일어나면 유동으로 보고 1년 이후에 일어나면 우리 비유동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우리 간단한 예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고기간 종료일이 그럼 올해 2020년도에 보고기간 종료일이면 2020년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럼 이날부터 1년이라면 2021년 12월 31일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까지 일어나면 우리는 유동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가지고 봤을 때 내가 2020년 3월 1일 날 1년 6개월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자, 빌려준 돈은 내 돈이죠. 그죠? 자, 그 느낌이 안 드시는 분은 항상 반대로 생각하세요. 빌려온 돈은 내 돈 아니죠. 부채죠. 그럼 빌려준 돈은 내 돈이에요. 내 자산이에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받을 거죠. 반대로 내가 빌려온 돈은 나한테 부채라는 건 한국 사람들은 착해서 잘 아는데, 이상하게 빌려준 돈은 내 돈이라면 반짝 생각이 안 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자, 그럼 자, 이 돈이 내 돈인데 돈을 빌려줬는데 1년 6개월 대회했을 때 이걸 유동자산으로 볼 거냐 비유동자산으로 볼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만기를 보는 거예요. 만기. 그럼 현금화 기준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만기는 2021년 하면 8월 31일이 되겠죠. 그죠? 1년 6개월이면 8월 31일이 되겠죠. 그럼 제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된다면 유동으로 볼 건데, 그럼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내에 일어났죠. 그러면 얘는 유동자산이라고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1년 6개월이라 해서 1년 넘었으니까 비유동이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간을 자, 그럼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앞 시간에 기간별 보고의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기간별 보고의 원칙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보고할 거라 그랬잖아. 일반적인 회사는 제가 100이면 100 한 번 보고서를 써서 외부 이용자한테 줄 거라 그랬는데 그 주는 날이 이날일 거잖아. 그럼 이날에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는 외부 이용자는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회사 관계 내부자들은 당연히 다 알겠지. 하지만 외부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지금 돈을 빌려줬는지 안 빌려줬는지를 모르겠죠. 그럼 내가 이걸 작성하는 날은 12월 31일인데 그럼 12월 31일 날 썼다면 외부 이용자가 최대한 빨리 열람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2021년 1월 1일 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럼 2021년 1월 1일 날 봤을 때의 외부 이용자 입장에서 그 해에 실현이 된다면 유동이라고 표현할 거고, 그 해에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비유동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이용자들이 먼저 직관적으로 유동 비유동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제가 하는 회사에 투자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달라 그래 제가 재무상태표를 줬어요. 근데 재무상태표를 봤는데, 자,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고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예요. 그런데 유동자산이 제가 1억인데 유동부채가 10억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투자하실까요?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틀어봐도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1년 이내에 꼭 갚아야 되는 돈이 10억이라고 대놓고 적혀 있으면 여러분은 저한테 돈 빌려 주시는 게 당연히 꺼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것만 가지고도 외부 이용자한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억이라 하더라도 지금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건 1억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쓸데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형태만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내년에 돈 못 갚아서 난리가 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이 내년인 거지, 제가 12월 31일 날 작성했으니까 여러분은 21년도에 이 보면서 올해 난리 나겠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하냐면, 만약에 이때 비유동이라고 쓰면 12월 31일 날 유동으로 바꿔주는 행동을 나 혼자 또 하고 있어야 돼요. 이날 기준으로 내년 이때 갚아야 되니까, 만약 이때 비유동으로 내가 장부에 써두게 되면 나중에 12월 31일 날 그걸 유동으로 바꿔 써는 작업을 또 해야 되니까 나만 스스로 혼자 두 번 일을 하게 되게 되겠죠. 근데 그걸 안 바꾸면 외부 이용자한테 오인된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회계 담당자가 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보를 잘못 생산한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경영자가 지는 거예요. 우리 회계 담당자는 경영자의 책임 하에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한 거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잘못 작성한 것 때문에 외부 이용자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무한책임사원이라고 해요. 상법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냥 막말로 우리는 그만두면 끝인 거예요. 그만 안 둬도 우리한테 영향이 안 와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다는 표현 안 했죠.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시험에서 우리 회계 정보 생산의 책임은 회계 담당자에게 있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우리 경영자에게 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지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비유동으로 했다면 12월 31일 날 유동으로 결국은 만들어서 외부 이용자한테 보여줄 거예요. 혼자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내년에 만기면, 그래서 저는 이거 내년 만기죠, 유동이네요,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뭔가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오거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럼 이걸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무조건 위에 배열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유동 자산을 위에 쓰고 아래 비유동 자산을 아래쪽에다가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IFRS도 유동성 배열의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위치는 변경이 되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장사들, 주식회사들의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 IFRS 쓰니까 보면 비유동 자산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 회계 기준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무조건 유동성이 큰 애가 먼저 위쪽에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인데, 그런데 이 1년을 또 너무 빡빡하게 딱 1년으로 따지지 않고 정상 영업 주기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면 또 유동이라고 볼 거고, 정상 영업 주기 이후에 일어나면 이걸 이제 비유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제조업의 경우에 정상 영업 주기는 뭔가 원재료 같은 걸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걸 판매를 하고 이제 만들어야겠죠. 제조를 하고 그리고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금 회수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대금을 회수하면 다시 구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돌아가는 루트를 우리는 정상 영업 주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그럼 이 정상 영업 주기를 봤을 때에 1년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1년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해에는 물건 만들려고 사온 거에 대한 정보만 있을 거고 어떤 해에는 판매한 것만 있는 해도 있고 운 좋게 둘 다 있는 해도 있을 거고 어떤 해에는 이렇게 걸려서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죠. 돈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재무제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데에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1년을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을 좀 넘어간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실현된다면 유동으로 보겠다라는 기준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이걸 또 너무 강하게 그럼 얘를 유동으로 집어넣어야 되냐 정상 영업 주기 아니냐라고 판단해라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난다면 유동으로 분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는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유동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그리고 정상 영업 주기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 이론과 실기가 있죠. 실기한테 이건 엄청 중요하게 들어가게 될 거고 기준을 잡으셔야 되고 얘는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 자, 그럼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유동 비유동으로 나누면 자, 이걸 또 우리는 외부 이용자한테 더 자세하게 나눠줘야 되니까 유동 자산 중에서 우리는 당좌 자산이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다 이렇게 두 분류로 또 나눠서 보여줄 거예요. 당연히 디테일하게 내용도 더 들어가긴 할 거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구분 통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외부 이용자가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도록 합계를 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분류를 나눠서 구분을 해서 그 합계 금액을 보여줄 건데 우리 당좌 자산, 재고 자산 생각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재고에 대한 표현을 좀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 회사에 판매 가능한 우리 재고 조사한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이라는 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재고 자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유동 자산인 거고 그럼 당좌 자산은 제가 위에 있는데 얘를 왜 먼저 말을 안 했냐면 지금 여기에 유동이라고 말하는 이 기준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서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빼면 전부 다 당좌 자산인 거예요. 내가 쓸데없이 딴짓거리 하면서 우리 회사가 뭔가를 샀어요. 근데 이걸 내년 안에 팔겠대. 그럼 얘는 당좌 자산에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당좌 자산일 거고 통장에 돈을 넣고 있어요. 보통 예금이든 당좌 예금이든 그것도 우린 전부 다 당좌 자산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현금화들이 빠르겠죠. 그럼 당좌 자산을 제가 먼저 쓴 이유는 물건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것보다는 금고에 있는 현금이나 통장에서 돈 빼쓰는 게 당연히 훨씬 더 빠르겠죠. 현금화가. 그렇기 때문에 당좌 자산이 재고 자산보다 유동성이 훨씬 더 커서 유동성이 큰 항목을 위쪽에 배열하는 걸 이제 먼저 우선 배열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 돈 중에서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이 있고 그리고 뭐 유형 자산이 있고 무형 자산이 있고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것 너무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볼 때에 컴퓨터가 열려 있고 우리 세무회계 프로그램은 열린 상태로 이론 문제든 실기 문제든 다 보기 때문에 저와 같이 나중에 컴퓨터 하면서 지금 이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곳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심지어는 이 순서까지. 그래서 저는 이론 시험에서 유동성 배열의 순서로 짝지어진 것이라는 이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틀리신 분들 엄청 제가 마음이 속상했어요. 컴퓨터에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얘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도. 그런데도 그게 틀렸다는 건 긴장했다는 것 정도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메뉴가 될 거라서.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분류가 이런 거구나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지 막 순서 외우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스갯소리로 오늘 제가 예습은 하지 말고 복습은 권장한다라고 했죠. 오늘은 복습 안 하셔도 되는 내용만 할게요. 왜냐면 지금은 처음 들었으니까 어려운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내용들이 있어요. 대신 제가 이제 복습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때 하시면 되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런 걸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근데 오늘 제가 말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모레부터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이렇게 끌고 와서 전에 이렇게 설명했던 게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미리 밑밥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미래에 설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있을 거란 생각 안 할 거니까 너무 막 압박 느끼면서 보실 필요 없어요. 우리 아직 여유로운 12월이에요. 그죠? 나중 되면 제가 공부 어디까지 좀 하자, 어디까지 풀고 오세요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비유동 자산에서 뭐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이 있는데 이 투자 자산은 우리 회사를 법인을 만든 목적하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회사 이름을 자주 말할 건데 혹시 주식회사 GIT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신 분? 들어본 적 없죠? 그게 우리 그린의 법인 명칭이에요. 그럼 우리 학원 법인 명칭인데 제가 김상곤 씨 이야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에요. 우리 원장은 부장이고 이제 사장님은 한 분이에요. 12기 지점 사장님 한 명인데 근데 우리는 학원 법인이에요. 근데 우리 학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학원을 설립한 목적과 상관이 있나요? 쓸데없는 짓이죠. 혹은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학원이 땅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학원을 질 걸. 학원 지을 목적이 아니면 쓸데없는 짓, 분상 투기한 거죠. 그런 걸 투자 자산이라고 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그럼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은 그게 아니고 우리 영업 활동에 쓰는 거예요. 방금 제가 땅이나 건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학원으로 쓰고 있으면 유형 자산이 되는 거 형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학원 법인인데 부동산 월세를 받고 혹은 시세 차익으로 팔려고 투기 목적 샀다면 투자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체 우리 영업 활동에 쓰는데 형체가 있다 없다가 유형 무형인 거고. 그럼 마지막 기타 비유동 자산은 언제 현금화 될지 모르는 것들을 다 모아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를 들어가요. 그러면 보증금을 걸었겠죠. 그럼 그 보증금 건물주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돈이죠. 혹시 보증금이 새로 들어갔는데 내 거 아니고 건물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에 제 아는 건물에다가 와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쓸게요. 자, 그럼 우리 보증금이 내 돈이잖아. 근데 우리가 바로 나갈지 오랫동안 안 나갈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실제 예로 우리 그 그리는 신촌점도 있어요. 뭐 종로도 뭐 다 있긴 한데 그 신촌점은 그 한 건물에만 지금 13년째 있어요. 이사 가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여기 정들었다는 한마디에 이사도 못 가고 거기 계속 있어요. 그럼 그게 13년 동안 내 돈이지만 못 번 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안산 지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학원에서 직영으로 했다가 금방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누가 우리 이제 옛날 원장 출신이었지만 그러면 그건 몇 달도 안 돼서 다시 우리한테 현금으로 돌아왔겠죠. 보증금이.
그런 것처럼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것들을 다 모아두는 곳을 회계에서는 분류를 하나 만들어둬요. 그게 기타 비유동 자산의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외부 이용자한테 지금 우리 회사가 빌려왔던 아니면 투자를 받았던 이 돈들을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산은 이걸 지금 우리가 물건 제품 생산하려고 기계로 가지고 있는지 딴짓거리 하는지 제일 쓸모없는 회사, 법인이 통장에 돈 넣고 있는 회사는 쓸모없는 회사죠. 돈을 벌어야지 법인이 돈 가지고 있어서 뭐 할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부 이용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이 자산의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번 시간 조금 오버했었다, 그죠? 자, 우리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